오늘은 앞선 랩 결과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어서 ABJ 결과 보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일반 병동 선생님들은 사실 ABJ 결과를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뭐 응급실에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 결과를 인계를 듣긴 하시긴 하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ICU 케이스 분들은 ABJ를 좀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죠. 그래서 보실 때 이 환자가 ABJ 상에서 어떤 결과가 있고 뭐 대충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까지는 아셔야지 이제 그 이후에 처치가 가능해지거든요. 예상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보셔야 되고, 일단 정상 수치부터 아셔야죠. 그래서 ABJ 결과상에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지 먼저 보실 거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pH, 산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PCO2, HCO3, 중탄산염 보실 수 있고요. PO2 볼 수 있고, 오토 세츄레이션 하고 일부의 일렉트로도 볼 수 있어요.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BE라고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자, ABJ 먼저 결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폐하라고 하는 산도 부분이고요. 정상 범위는 아시다시피 7.35에서 7.45 정도가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7.4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그래도 정확한 수치인 7.35에서 7.45까지가 정상 범위다까지 아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7.35보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희가 몸이 산증에 빠진다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가 그거를 엑시도시스라고 부르죠. 7.45보다 올라가면은 알칼리증이라고 해서 알칼로시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산도랑 관련 있는 가장 큰 이온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 이온이에요. 수소 이온이 증가하면은 저희가 엑시도시스가 오고, 수소 이온이 감소하면은 알칼로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폐하가 떨어져 있는지 올라가져 있는지 1번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폐하고요. 다음은 이제 PCO2. 이제 대부분의 뭐 고령의 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폐렴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케이스 중엔 가장 흔한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PCO2, 이제 몸 안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얼만큼 올라가져 있는지 볼 거고, 정상 범위는 35에서 45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중간 값인 40으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폐하랑 PCO2의 관계를 먼저 보실 거고, 이 폐하가 떨어져 있고 PCO2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레스피라토리 엑시도시스, 호흡성 산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 산도보다 떨어져 있고 정상 PCO2 분압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중증의 폐렴이라든지 COPD라든지 급성 ARDS라든지 진단 있는 환자들은 이런 식으로 레스피라토리 엑시도시스를 깔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 생기냐, 기본적인 기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중증의 폐렴이라든지 COPD라든지 ARDS라든지 가장 큰 공통점은 뭐죠? 환자가 숨을 잘 못 쉰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숨은 원활하게 들이마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가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저희가 정상적인 기전으로는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산소는 흡입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CO2 리텐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질환으로 원활한 한기가 발생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폐 안에 CO2가 축적이 되고, 이걸 CO2 리텐션이라고 합니다. CO2는 결과적으로 신체 내에 있는 수분, 물이랑 만나서 탄산이 돼요. 탄산이 되고, 이 상태를 저희가 이제 고탄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탄산 자체가 다시 몸에서 H이온, 그러니까 수소이온이랑 HCO3, 중탄산염으로 서로 해리,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CO2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그만큼 수소이온도 많아지는 거죠. 해리되는 수소이온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이 증가함으로써 몸은 엑시도시스, 산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상태로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일단 우리 몸은 변화된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맞추기 위해서 보상기전이라는 게 발동을 합니다. 특히 이 HCO3는 대표적인 염기 물질인데, 요 HCO3를 그러면 몸이 산증으로 빠졌으니까 염기증으로 올려야겠다라고 이제 몸에서 보상기전이 발동을 하는 거죠. HCO3 이온이 못 나가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신장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HCO3 이온이 소변에서 배출이 안 되게끔 몸에서 축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몸에서 그거에 맞춰서 작용하는 보상작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균형을 맞출 수 없고, 중증의 이 엑시도시스, 특히 레스파라토리 엑시도시스를 깔려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ER에서 인계를 들을 때 환자한테 비본을 몇 앰플 사용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배출시키기 위해서 인투베이션을 하고, 또는 뭐 ICU 케이스에서는 인투베이션도 인투베이션인데 인투베이션 직전의 단계인 에어보, 특히 하이플로우를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레스파라토리 엑시도시스의 기본 기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다음은 레스파라토리 알칼로시스, 호흡성 알칼리증이고, 엑시도시스의 반대니까 폐하는 상승에 있겠죠. 근데 이 레스파라토리 알칼로시스, 엑시도시스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CO2예요. PCO2. 엑시도시스에서는 PCO2가 많아짐으로써 산증이 왔죠. PCO2가 적어지면 알칼로시스가 온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환자가 하이퍼벤틀레이션, 과호흡이 심한 경우, 또는 하이포칼레미아가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과호흡이 심하게 온 경우를 이제 케이스로 들려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환자가 어떠한 뭐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고산지대에서 환자가 그거에 맞춰서 호흡이 과호흡으로 오는 경우, 또는 놀라서 과호흡이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고요. 과호흡이 오면은 숨을 그만큼 빨리 얕게 쉬는 거겠죠. 산소는 들어오고 CO2도 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CO2를 그만큼 더 많이 배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CO2가 그만큼 몸으로 바깥으로 나가니까 몸에서 H이온으로 해리될 CO2가 부족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소이온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폐하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수소가 떨어졌으니까 반면에 폐하는 올라가고 알칼리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신장에서 소변으로 많이 배출시키는 게 수소이온도 있고 HCO3 이온도 있는데, 이번에는 HCO3는 무시하고 일단은 수소이온을 보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H이온을 보존을 하고 엑시도시스, 그러니까 지금은 알칼로시스니까 엑시도시스 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겠죠. 아까 레스파라토리 엑시도시스에서 보상작용으로 뭘 보존을 하려고 했죠? HCO3 이온이죠. 그래서 HCO3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상기전으로 보시게 되면 폐하는 중간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보상기전이어서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는 없고, 실제로 보시면 HCO3, 그러니까 중탄산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상 범위보다. 요게 기본적인 레스파라토리 알칼로시스의 기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HCO3. 정상 범위는 22에서 26. 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 값인 24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가 깔리면 저희가 이때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라고 설명을 하고, 대사성 산증, 대사성 알칼리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암기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레스파라토리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는 이 폐하랑 PCO2가 서로 반대로, 폐하가 떨어지면
PCO2가 상승하면 엑시도시스, 폐하가 올라가고 PCO2가 떨어지면 호흡성 알칼리증, 알칼로시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메타볼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는 대사성 산증이고, 폐하는 떨어져 있겠죠, 엑시도시스니까. 근데 여기서 HCO3인 중탄산염 이온도 떨어져 있어요.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가 조절이 심하게 되지 않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터스, 이제 DM이라든지, 또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2차적으로 DKA라든지, 또 흔하진 않은데 아스피린 중독으로 오시는 살리실산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 하이퍼칼레미아, 그리고 다이아리아가 심하신 분들, 대표적인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의 케이스고요.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이 DKA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DKA가 뭐죠? 네, 다이아베틱스 때문에 생긴 케톤 엑시도시스, 케톤 산증이에요. 왜 그러면 케톤 산증이 오냐? 기본적으로 DM이라는 게 뭐죠?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서 이제 소변으로 당이 배출하는 질환을 당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선 어떤 증상이 벌어질까?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는 이 당분, 특히 포도당 같은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원에서 사용할 당을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인슐린 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당이 계속 피를 타고 도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슐린의 역할은 뭐다? 당을 세포 내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몸에는 지금 영양분인 당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세포는 안에 특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부산물이 케톤이라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고, 몸에 산성 물질이 많아진다? 산증이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엑시도시스가 깔리게 되는 거고, 산성 물질이 증가하니까 폐하는 당연히 감소하게 돼서 산증이 올 거고요. 혈당은 계속 오르겠죠. 활발하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피를 타고 계속 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세포 내보다 세포 외, 그러니까 ICF보다 ECF는 고삼투성으로 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물은 이동을 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짠 거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고삼투성인 세포 외액으로 이제 모든 게 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변이 증가하면서 소변으로 배출당하는 HCO3이온, 중탄산염 이온의 배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 호흡을 하면서 CO2를 빼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CO2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CO2를 빼내기 위해서 과호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이퍼벤틸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PCO2 값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35에서 35보다 떨어지는 값을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이것 때문에 보상작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요 뒷부분에 ECF, 소듐 수치, 이거는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일단 가성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CF에서 ECF로 많이 수분이 이동하겠죠. 근데 우리 몸에 ECF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그 이온은 소듐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인데, 어쨌든 나트륨 이온 입장에서는 나는 내 자리에 있었는데 물이 계속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소듐 이온은 정해져 있는데 물이 계속 그만큼 희석이 되니까 겉으로 봤을 때 혈액 검사상에선 소듐이 떨어진 걸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환자가 지금 DKA 때문에 발생한
저나트륨 혈증이구나 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BST가 100 이상일 경우에 100씩 추가로 증가하게 되면 1.6 정도 소듐은 희석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고,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고 이 인슐린이 하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포도당만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포타슘을 세포 내로 이동을 시키는데, 자, 인슐린이 제작용을 못하고 있고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도 못 움직이고 포타슘도 못 움직이겠죠. 반면에 소듐 수치는 감소할 거고요. 포타슘 수치는 원래는 세포 내로 들어가야 하는 애들이 그대로 세포 외에 있으니까 오히려 혈액검사상에서 높거나 정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혈당을 조금 조절하게 되면 인슐린이 그만큼 몸에 들어오고 보충이 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포타슘 수치가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플루이드에 포타슘을 믹스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대표적인 메타볼릭 엑시도시스의 대표적인 케이스 DKA였습니다. 다음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 설명드릴 거고, 대사성 산증의 반대인 알칼리증이니까 폐하도 올라가고 HCO3도 상승한 케이스겠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버미팅을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이제 뭐 이뇨제를 많이 사용해 갖고 소변으로 많이 나온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탄산음료를 좀 많이 복용하시는 분, 뭐 저희처럼 뭐 저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뭐 하루에 한두 캔 먹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탄산수를 좀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알칼리증이 좀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하이포칼레미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설명드릴 케이스는 지나치게 보미팅을 많이 한 케이스예요. 저희가 보미팅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산이 배출이 되죠. 산이 그만큼 몸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알칼리증이 당연히 올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 보미팅으로 인해서 수소 이온이랑 포타슘 이온이 과도하게 보미팅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 몸에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신장에선 이제 키드니에서는 수소 이온을 보존시키려고 또 이 HCO3를 지나치게 또 보존을 하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 HCO3 자체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 이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좀 지나치게 보존을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알칼리증과 고탄산 혈증이 몸의 변화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어쨌든 산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몸에선 산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죠. 네. 엑시도시스에서는 호흡을 많이 하는 걸로 보상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알칼로시스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숨을 멈춥니다. 보상기전으로 몸에 CO2를 축적을 하려는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전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보상기전이고요. 다만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레스파라토리든지 메타볼릭이라든지 뭐 엑시도시스 알칼로시스에서 발생하는 보상기전은 완벽하게 그 기전을 대체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그런 기전일 뿐이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정이 들어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간호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 말고도 보실 수 있는 항목들은 PO2, 이제 산소 분압도 볼 수 있고, 원래 뭐 이제 정상적인 기준에서는 80에서 100 정도로 보고 본원에서는 83에서 100 정도로 봐요. 오토셋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오토셋도 볼 수 있고, 이때는 정상 범위 95%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 일렉트론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음 이 BE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소 이온이 증가하는 경우, 엑시도시스겠죠. 엑시도시스가 생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염기의 총량이에요. 염기의 총량. 네. 엑시도시스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몸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냐라는 거고,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BE라는 건데,
대략적으로 본원에서는 마이너스 2.3에서 2.7,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정상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어디서 비롯이 되냐? 가장 큰 거는 몸에 있는 HCO3 중탄산염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단백질이라든지 인산염이라든지 뭐 뼈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염기의 총량을 좀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환자의 버퍼 베이스에서 기준 버퍼 베이스를 뺀 값이고, 버퍼 베이스라는 거는 완충 염기, 환자가 커버할 수 있는 완충 염기에서 기준에 저희가 기준을 잡는 버퍼 베이스,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HCO3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인산염, 뼈 같은 것들이 41에서 48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될 때 정상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경향 분석은 제가 좀 한 번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읽어만 보셔도 이해는 쉽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사성 산증이라는 게 뭐였죠? 어떻게 생기는 거였죠? 폐하도 떨어지고 HCO3도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한테 지금 HCO3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환자의 버퍼 베이스는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HCO3 떨어져 있고 버퍼 베이스 떨어져 있고요. B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총량에는 HCO3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HCO3가 떨어져 있어서 B도 당연히 0보다 낮은 값이 될 거고요. 대사성 알칼리증 같은 경우엔 폐하도 올라가 있고 HCO3도 올라가 있네요. HCO3가 많다는 건 환자의 버퍼 베이스가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B도 완충할 수 있는 값도 1보다 커진다는 거. 네, 요게 기본적인 공식이고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호흡성 산증이나 알칼리증일 때는 조금 경향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호흡성 산증은 저희가 폐하는 떨어져 있고 PCO2는 올라가져 있는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보상 기전으로 HCO3를 보존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HCO3를 보존을 하니까 환자의 버퍼 베이스도 올라가져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B 값이 0보다 커져 있겠죠. 호흡성 알칼리증일 때는 폐하는 올라가 있을 거고 PCO2는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선 이 HCO3를 배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HCO3가 떨어져 있고 당연히 버퍼 베이스 떨어져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B 값은 0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경향 분석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신규 선생님들한테는 여기까지 조금 딥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신규 선생님들한테는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ABJ 볼 때 폐하의 정상 범위, BCO2의 정상 범위, HCO3의 정상 범위, 요렇게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어떤 처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ABJ에서 조금 더 깊게 알아가 볼 건데,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소변 검사를 보는 방법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스테이블 하세요.